네, 안녕하세요. 문학평론가이자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박혜진입니다. 한 가지 그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 이 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얼마 전에 겪었던 실화인데요. 며칠 전에 원고를 투고하러 왔다면서 한 분이 출판사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이런 식의 방문 투고는 드물기는 해도 아주 없는 경우는 아니어서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고 담당자와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왜인지 저와 관련된 일인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팀장을 만나서 직접 할 말이 있다는 그와 어떻게든 원고만 받고 돌려보내려는 담당자 사이에 약간의 실랑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간혹 투고를 위해 직접 방문하는 분들이 있다고는 해도 이렇게 딱 잘라 꼭 할 얘기가 있다, 조금만 시간을 내달라 이렇게 청하는 경우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앉자마자 투고자는 자기가 직접 찾아온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무슨 상황인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저에게 그분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AI에 대한 자신의 업적, 업무 일들이 어느 정도 세상에 다 알려져 있고 남겨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소설을 투고한다면 이 원고가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 쓴 것, 적어도 인공지능과 함께 쓴 것이라고 간주될 것 같았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투고자는 이 글을 자신이 직접 썼음을 증명하는 여러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린트된 투고작을 건네준 건 이런 설명들이 다 끝난 뒤였습니다. 그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한 권의 소설을 자신이 직접 썼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한국문학이라는 다소 광범위한 주제의 발표를 요청받았을 때 그 예시로 몇 가지의 화두들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저작권이라는 주제도 있었습니다. 저작권은 인공지능의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아마도 가장 첨예한 쟁점을 지니고 있는 주제일 것입니다. 저 역시 편집자로서 또 평론가로서 제각기 다른 국면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감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그 자체로 근대 문화의 산물인 동시에 근대 출판 문화의 기준이자 상징이기도 합니다. 1998년에 민음사가 세계문학 전집을 시작할 때 차별화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언어권별 대학 교수들, 즉 언어 전문가들에게 번역을 맡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정식 계약을 통해 도서 출판을 했다는 것, 한마디로 저작권을 준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만 해도 소위 해적판이라고 불리는 불법 출간물들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통해 한 사람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의미로서의 저작권은 오늘까지 그 역할과 기능을 잘 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작권은 그처럼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에피소드는 어쩌다가 마주한 이례적인 상황이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암시하는 하나의 전조가 아닐까 합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는 누가 작가인지, 그리고 작가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를 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런 질문은 현대예술의 영역에서 별로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문학작품에 관한 한 아직까지 그러한 질문이 진지하게 다뤄질 만큼 팀으로서의 작가 개념이 일반화된 건 아닐 뿐더러 또 그 협업 대상이 인공지능이 되는 것에 있어서도 거부감과 반발심이 존재합니다. 여전히 문학성이란 집단보다 개인의 창작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짙죠. 그리고 그러한 구조에서 비롯되는 신비감이 문학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문학의 핵심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가장 전통적인 개념인 문인으로서의 작가, 그리고 콘텐츠 생산자로서의 작가, 인공지능과의 협업, 작업을 내포한 개념으로서의 작가 등 바야흐로 다양한 개념과 범주의 작가가 공존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렇게 저작권 개념을 둘러싼 구체적 쟁점은 아닙니다. 다행인 일이죠.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이런 다양한 작가 개념 중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또 전통적인 개념, 즉 문인이란 무엇일까? 그러한 문인으로 정체화된 대표적인 작가는 누구이고 그러한 작가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개념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한국의 근현대 작가들은 한글이 소외받던 시기,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한국인이라는 자각과 정체성보다는 여전히 조선사회를 지배했던 성리학적 세계관 안에서 숨쉬고 상상했던 시간이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근대의 문인 정신은 어떻게,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그리고 사실상 그 시작과 상징을 누구라고 봐야 할까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정근대와 근대의 언밸런스 속에서 탄생한 문인 정신과 그 미래에 관한 아주 짧은 소견입니다. 한국문학을 전공한 학생으로서 또 한국문학 분야의 출판 편집자이자 문학평론가로서 오랫동안 품어온 작은 질문을 이번 기회에 살짝 꺼내보고자 합니다.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음사라는 곳에서 제가 15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특히 한국문학팀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김수영에 대한 생각과 자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조건 안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단 1년에 한 번 김수영 문학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김수영 정신과 그해 수상자가 매번 깊은 연관성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작가의 이름으로 문학상을 운영하는 곳이라면 누구나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최종 작품을 결정할 때 마지막 관문으로 언급되는 것이 김수영 정신입니다. 김수영 정신이란 없으면서도 있고 있으면서도 하나의 모습은 아닙니다. 동시에 김수영 전집 산문시를 만든 편집자이기도 하고 2018년에 3판 개정판 전집을 편집했습니다. 1년 뒤에는 사후 50주년을 기념해서 김수영 연구회가 집필한 시 해설집을 출판했습니다. 시인이 살아있을 때 출간한 유일한 시집인 달나라의 장난 복간본을 냈고요. 또 세계문학 전집 400번으로 김수영의 실온만을 선별한 산문선집 시어 침을 뱉어라를 냈습니다. 김수영을 수식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구는 시인들의 시인 또는 한국 현대시의 뿌리 같은 말들입니다. 이런 말이 다만 광고성 문구가 아닌 것이 김수영 전집은 드물게 독자가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기영도 전집과 더불어 스스로 호흡하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상 거의 유일한 전집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김수영에 관한 책을 만들고 또 많은 시인들이 김수영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수영을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습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독자들을 만나보면 김수영만큼 이해받지 못하는 시인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많은 경우 김수영의 시는 그 자체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난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간극 속에서 한때 저는 김수영을 부정하기 위한 노력도 해봤습니다. 김수영이란 존재가 좀 과대평가된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반시론이나 치어 심을 뱉어라, 시인의 정신은 미지, 현대성의 도피 같은 산문들을 읽으며 그를 부정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의 난해한 시에 전복의 에너지와 또 전위의 깊이를 부여하는 그의 산문들은 현대시에 대한 이론이면서 동시에 시인이 시를 논할 때는 시처럼 논해야 할 것이라는 자신의 말처럼 그 자체로 완벽한 스타일의 확립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계기들로 인해서 저는 줄곧 김수영이 한국 문학에서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골똘하게 해왔습니다. 얼마 전에 그 발터 베냐민이라는 책을 우연히 읽다가 한나 아렌트가 베냐민의 위치를 일컬어서 문인이라고 호명한 것을 인상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베냐민은 실제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위치, 나중에 가서의 위치로 확인되고 진단될 수 있었던 위치로 밀려 들어가게 되었다. 그것은 돛대 꼭대기 위치였다. 그곳에서는 휘몰아치는 시대 상황을 안전한 항구에서보다 더 잘 조망할 수 있었다. 한나 아렌트는 베냐민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그 시대의 가장 노출된 위치로 나아가는 사람을 상상합니다. 휘몰아치는 시대 상황이란 그 글에선 전통 붕괴의 현실을 말했는데요. 아렌트가 베냐민을 가리켜 문인이라고 칭한 데에는 이런 물리적인 태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독특한 사고방식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렌트는 그것을 시적인 사고 내지는
은유적 사고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구절도 기억에 남습니다. 베냐민에게서 그토록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그가 시인도 아니면서 시적으로 생각했으며 따라서 은유를 언어의 가장 위대한 선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베냐민의 이러한 특징에 우군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아도르노는 베냐민의 이 같은 사고방식을 누구보다도 이해하기 어려워했고 베냐민이 사회연구지에 기고한 보들레르에 관한 글을 바로 그 은유적이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아도르노가 보기에 이러한 사고방식은 일반적으로 타당한 진술을 목표로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한 진술에 도달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렌트는 이 은유적 사고를 거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베냐민이 남기고 간 선물로 받아들였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도 우리는 어떤 조명을 기대할 권리를 갖는다. 은유적 사고는 아렌트가 베냐민에게서 찾은 어두운 시대를 비추는 한 줄기 빛이었던 것입니다. 이 책의 서두에서 아렌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가 시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할 것이다. 이 글의 말미에서 아렌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내가 앞서 언급한 것 이상을 말하지 않는다. 즉 우리가 여기서 유일무이하지는 않더라도 확실히 극도로 드문 어떤 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시적으로 생각하기라는 재능이다. 아렌트가 베냐민의 텍스트에서 은유적 사고를 이론적으로 추출하려고 할 때 아렌트가 말하는 은유란 가시적인 것을 비가시적인 것을 이해하는 원초적 사고 행위입니다. 가시적인 것을 통해 비가시적인 것을 이해하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세계가 하나임이 실현된다는 것인데요. 전통적인 지식인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이런 은유적 사고를 포착하고 주제화하면서도 그런 거부감들을 달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정교한 은유 이론은 내지 못했기 때문에 한계가 지적되기는 했지만 저는 한나 아렌트의 이런 은유 이론이 가진 정교한 이론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들에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발견과 전개에서 제가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이렇게 길게 앞서 이야기들을 한 것은 바로 그 문인이라는 존재에 대한 사회의 복잡한 태도 때문입니다. 베냐민은 철학적이고 문학적이지만 철학자도 아니었고 문인으로도 구분되지 않습니다. 베냐민은 도체 자리에서 세계의 하나를 실현한다고 칭송받는 동시에 아도르노가 그랬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존재로서 거부당했습니다. 문인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만 문학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직업 중립적 표현이 아니라 전통과 전복 사이에서 그 사회의 한계선을 결정하는 존재에 대한 미완성의 표현이 아닐까요? 한국의 근대 문인들은 그럼 어땠을까요? 그들은 언제부터 언문으로 시를 쓰면서 근대 문인 행세 혹은 근대 문인으로 인식되었을까요? 지금 다양한 개념의 작가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공존하는 것처럼 당시에도 다양한 개념의 문인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가령 한국의 근대 문인으로 손꼽히는 시인들의 작품들을 보면 이건 아주 개인적인 감상인데요. 이육사처럼 마치 성리학의 한시처럼 뭔가 읽게 되는 그런 작품을 쓴 시인도 있고 이상처럼 기이하고 불운한 천재의 표상도 있습니다. 우울과 열등감, 기독교적 세계관 안에서 개인의 내면을 드러낸 윤동주 같은 시인도 있고 또 굉장히 이지적인 시들과 또 그렇지 않은 시를 동시에 썼던 김춘수 같은 시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작품이 부분적으로 근대성이 있었다고 한들 이들에게서 선뜻 문인의 지위를 혹은 문인의 위치를 찾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반면 앞서 이야기했었던 그 김수영에게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문을 통해 근대에 대한 의식을 드러내는 한편 그 글에 내장된 끝을 모르는 고백성으로 근대 산문 정신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고백성은 개인을 주제화하는 데 필요한 유무형의 형식입니다. 김수영은 자신이 쓰는 산문에서 통념상 드러내지 않을 법한 아주 수치스러운 이야기들을 서심없이 드러냅니다. 자기 폭로적인 내용마저 까발림으로써 그의 산문은 개인이 주제화되고 주체화되는 근대 문학의 현장이 됩니다. 개인의 자유라는 가치가 드러나는 모더니티한 산문을 썼다고 생각되는 김수영은 그 시대의 모더니즘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거의 유일한 문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그의 문인 정신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성취는 그의 좌절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EBS 다큐멘터리 명동백작을 보다가 의외로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요. 명동에 있는 바에서 시와 철학을 논하다가도 그 문을 열고 나오면 문 밖은 여전히 한국전쟁 이후 폐허의 촌바닥인 상황이었고, 그것이 바로 김수영의 현실이자 괴로움이었으되 그러한 부조화는 그의 문학의 추진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김수영은 언밸런스, 부조화에서 비롯된 신경증과 멜랑콜리가 겹쳐진 산문으로 시를 썼고, 그런 모더니티가 없는 사회에서 언밸런스를 극복하며 자신의 모더니즘을 쟁취했습니다. 김수영에 대한 평가를 보며 저는 근대의 문인 개념이 작가의 삶과 문학의 총체적인 결합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수영은 근대적 문인이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문인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누구나 다 환희에 차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콘텐츠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콘텐츠라는 말이 문학계를 지배한 지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콘텐츠는 과거 우리가 사용하던 작품과 같은 관점으로 문학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콘텐츠, 정보로서의 소설은 다른 형태로 변형될 수 있는 핵심 소스입니다. 재료적이고 물질적인 개념에 실존적으로는 더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문인에게서 시작되고 완성되는 예술의 개념보다는 산업의 구조 안에서 변화하는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세상은 작가에게서 문인보다 콘텐츠 생산자를 기대하고, 어쩌면 작가들 역시 그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저작권은 작가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데에서 작품 자체를 보호하는 쪽으로 변해갈지도 모릅니다. 이 글을 시작할 때 저는 저작권이 곧 근대라고 했습니다. 문학 출판의 기본이 저작권과 함께 형성되었다고도 했습니다. 콘텐츠의 시대가 오면 저작권의 기준 또한 변화할 것입니다. 여기에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추가된 것입니다. 계산기를 사용하는 수학자의 결과물과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소설가는 서술가의 결과물을 동일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그럴 수 있다는 생각과 그럴 수는 없다는 생각은 공존합니다. 인공지능과 함께 예술, 아우라로서의 바둑은 사라졌습니다. 바둑 천재 이세돌은 더 이상 바둑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에게 바둑은 신비의 영역이고 아름다움의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바둑은 존재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개념의 바둑으로서 말입니다. 며칠 전 출판사로 찾아온 투고자는 첨단의 시대 속에서 그 첨단에 먼저 혹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더 오래된 방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대적 문인이 사라진 환경 속에서 저는 또 다른 언밸런스의 탄생을 목도합니다. 이러한 부조화가 모종의 실패로 가는 길일지, 극복을 통한 새로운 탄생의 길목이 될지, 많은 염려와 또 한편의 기대 속, 이 교차 속에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